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한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별에 대한 어떤 성평등 의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에게 말 걸기도 무섭다. 눈도 어디에 둘지 모른다. 전철을 타면 손을 어디다 둘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젠더 감수성, 폭력에 대한 젠더 감수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남자는 설거지를 하면 안 되고 남자는 집안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배웠잖아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남자가 이제 요즘의 여자들 Z세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절대 결혼이 안 되죠. 요즘 이 시대에 젠더 감수성을 높여내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내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비동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려고 몸매 좋다, 날씬하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희롱이 아니다. 날씬하다고 얘기를 했고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나는 얼마나 좀 분위기 좀 좋게 만들려고 이쁘다, 날씬하다 이렇게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희롱이 되냐고 얘기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신체에 대해서 왜 칭찬을 할까? 옷이 이쁘다. 신체에 대한 어떤 부위, 오늘 머리가 너무 이쁘네. 오늘 몸매가 죽여주네. 이런 얘기들이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든 좋게 만들려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 사실 지금 현 사회에서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이 과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무조건 법은 피해자 관점이고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해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피해자가 이걸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성희롱인 거죠. 그렇죠. 피해자가 성적 모욕감이 들었고 굴욕감이 들었고 아무리 날씬하다고 했지만 그거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한 걸까. 그래서 상대의 의견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칭찬이나 언급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신체에 대한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몸매 좋다 날씬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어디 가서도 오늘 몸매 죽여주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느끼한 목소리나 느끼한 눈빛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못 들은 척하는 편이다. 동의, 비동의. 직장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은 입장이 돼서 도와줄까요? 어떤가요? 성적인 농담을 하는데 그게 실은 상대방이 듣기에 불편하거나 성희롱이라고 느끼면 성희롱인 거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참으면 되고 그냥 지켜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동료들도 많지 않을까. 이걸 방관자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같이 동조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항의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방관자도 이게 공범이 되죠. 네, 성희롱적인 발언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네,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동조해줘야 되겠죠.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성에게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은 성차별로 볼 수 없다. 동의, 비동의. 비동의가 맞죠. 네. 우리는 공기처럼 스며 있는 어떤 그런 힘의 논리 그 속에서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이긴 한데 상대방이 그것을 차별로 느끼면 차별이고 그다음에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희롱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차별로 느끼지 않게 배려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을 해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면 이것도 차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성들은 상사나 동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남성들보다 잘할 수 있다. 동의, 비동의. 비동의가 맞는데 동의라고 하시는 걸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성들은 뭐 어떤 여성스러운 일을 또 할 것이고 그런 걸 잘한다고 우리는 길들여졌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당연한 게 있을까요? 실은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을 나눠서 여성은 더 잘할 수 있다. 남성은 뭐 더 못한다. 뭐 그러니까 여성이 더 잘하니까 커피 심부름은 여성이 해라. 뭐 여성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뭐 칭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도 어쨌든 성희롱이고 성차별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더 잘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데요. 누가 그렇게 각인시켜 놨을까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젠더 관점에서 실질적인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다 개인 차이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차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네 가지 질문이 성희롱을 알아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평등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 중 남편,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 생계를 부양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 동의, 비동의. 예, 비동의가 맞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살기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편하다. 아직까지도 여성과 남성이 이제 많이 없어는 졌지만 격차가 줄여는 졌지만 아직도 임금 격차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67만 원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노동도 여성들보다 이제 남성들이 더 적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대부분 가장이면 남성들이 집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자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남성이나 여성이 어떤 것이 더 맞다. 그러니까 가정 생계는 남편이 부양하는 게 맞고 집안 살림은 여성이 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이 남녀 평등에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사람으로서 이제 사회의 역할도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남자라고 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생계를 꾸려간다는 이런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수록에 남녀가 서로 편안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좋아하는 남성들도 있겠네요. 서로 한꺼번에 네. 막 무거운 짐을 서로 지려고 하진 않잖아요. 다음 질문이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면 부부 중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동의, 비동의. 대부분 동의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공동육아 이제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젠 여성이 아이 보는데 더 적절하게 길들여져 있나요? 남자들은 못하나요, 아예? 여성이 이거 못하는 여성들 많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편견을 이제 없애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도적으로 듭니다. 네. 여성이 육아휴직이 뭐 3개월이다. 그럼 남성도 똑같이 3개월인가요? 요즘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도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성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대기업에서는 출근도 유연 근무제를 하면서 아기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고 출근하게끔 남성들도 저희 큰아들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남성들도 이제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한국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불평등의 문제, 성평등의 뭐 차별의 문제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에 너네들이 아무리 강대국이면 뭐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너무 하위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내지 않으면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젠더 감성을 올려내는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선녀의 입장에서 선녀는 과연 행복해서 아이를 셋 낳았을까? 그 섹스는 정말 행복한 섹스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었겠죠. 네. 나무꾼은 정말 선녀를 사랑해서 이제 아이를 셋 낳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 선녀의 입장, 나무꾼의 입장, 아이의 입장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또 다문화라고 머리 색깔이 왜 그래? 눈빛이 왜 그래? 피부색이 왜 그래? 그래서 또 차별을 받았대요. 그렇겠네. 네. 그럼 이제 나무꾼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선녀를 만나게 해줬는가? 누가 또 그거 중간 역할을 했는가? 그러면 나무꾼은 효자였잖아요. 네. 누가 역할을 해줬죠? 사슴이 나무꾼에게 어디 가면 예쁜 선녀들이 거기 있다. 그래서 옷을 감추면서. 그러면 몰래 훔쳐본 건 또 무슨 죄에 속할까요? 관음죄가요? 훔쳐본 건. 네. 그리고 옷을 훔친 건 뭐 절도죄에 속하고. 절도죄. 네. 그리고 또 정말 섹스를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선녀가?
그러면 이건 또 가정폭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조금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면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줘도 이 소녀의 입장, 나무꾼의 입장,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이코로 젠더 센티비티, 젠더 감수성이라는 걸 해석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늘 소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헐, 동화에 이렇게 많은 폭력이 있었다니.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백설공주 얘기도 그래요. 우리는 왜 공주를 맨날 이뻐야 돼요? 동화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설명을 해줄 때 이 젠더 감수성을 조금 민감하게 살펴보면요. 다 여성과 남성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력 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가 20개가 있는데 오늘 6개 얘기했거든요. 실은 즐겁고 뭐 재미있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살 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폭력이라든가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